합격 해커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시험이 다 끝났죠. 23년 지방제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이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7급 행정학 난이도 중에서 가장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장 평이하게 출제됐고, 이런 6번 문제만 제하고는 기존의 기출문제 패턴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는 평이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직위분리제의 특징이 아닌 거죠.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직위분리제는 반드시 계급제하고 비교하는 거고, 직위분리제는 직무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합니다. 먼저 직무가 결정되면 그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행정가를 추구하는 거죠. 2번,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체계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직위분리제는 대두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일 직무, 동일 보수죠. 이때 동일 직무는 뭐예요? 책임도와 곤란도가 동일하면 동일한 보수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직무급입니다. 3번,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봐봐요.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직위분리제는 합리적이에요. 왜? 직위분리는 기본적으로 직렬을 벗어나서는 인사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만 융통성이 없는 거죠. 반대로 계급만 같으면 어디든지 수평적 이동이 가능한 계급제가 인사배치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있는 거죠. 답은 3번이고, 4번,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되니까 뭐예요? 신분 보장이 제한을 받는 거죠. 이건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가봅시다. 사바스의 제한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시장제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합니다. 자, 봐봐요. 민간제가 시장제죠.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서 행정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시장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가치제는 일정한 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공유제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기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봅시다. 공유제는 공유지에 비극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공유지의 비극은 뭐예요? 사익, 과다 소비가 공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소비의 문제가 있죠. 공급 비용의 기착 문제. 내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다 소비하지만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공멸로 연결됩니다. 즉 공급 비용의 기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요금제는 X비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부합니다. 즉 아니죠. X비율성 뭐예요? 독점이기 때문에 관리상 기술상의 비효율성을 X비율성이에요. 정부가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금제는 왜 정부가 대부분 공급하냐면 요금제에서 자연 독점 파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연 독점 파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집합제, 공공재죠. 비용 부담에 따른 서비스 혜택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죠. 왜? 집합제는 공공재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집합제 공공재라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혜택을 차별하거나 즉 배제할 수 없죠.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갑시다.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가해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의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죠. 가해성은 뭐예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확실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분을 하나 더 갖기 때문에 뭐예요? 조직의 신뢰성과 안정성과 계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옳은 질문이고. 공익의 실제서는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자, 봅시다. 사익의 총합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죠. 오케이, 요건 과정설이죠. 틀렸죠. 기계적 효율성, 기계적 능률성이죠.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에 대해서 봐봐요.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이건 뭐예요? 사회적 능률이죠. 사회적 능률입니다. 그럼 기계적 능률은 뭐예요?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즉 가학적 관리론이 강조하는 거죠.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이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건 수직적 형평이고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가 수평적 형평성이죠. 그러면 같은 것은 같게, 이것은 바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상이한 배분, 즉 뭐예요? 실적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높게, 실적이 낮은 사람은 다르게.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이게 수평적 형평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4번 갑시다. 그러면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겁니다. 자, 봅시다. 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하나는 예를 들어 뛰기 전에 살펴라는 격언과 지치하는 자는 진다라는 격언에 볼 수 있듯이 상호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게 지금 모순적인 거죠. 이런 경우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한 수많은 원리는 즉 모순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학이 말했던 원리 접근법은 모순이 있죠. 플러스 이러한 것은 왜 그럼 과학이 아니냐? 경험적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뭐라더라도 사이몬의 견해죠. 자, 봅시다. 그러면 윌슨은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력, 이건 우드루 윌슨이고,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연속 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애플비가 대표적인 뭐한다? 정치행정 이론론자죠. 굿노는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명으로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집행으로 보는 거죠. 사이몬은 사실과 가치를 구별해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 사이몬의 내용은 이제 4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4번의 설문이 사이몬의 주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시다. 국가재정법상 가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무엇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정부가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한 때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누구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같이 제출해야죠. 이게 뭐예요? 독립기관이죠. 독립기관. 오케이? 독립기관. 그러면 독립기관은 뭐예요? 헌재, 중앙선관위. 이 두 개는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헌법재판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죠. 그래서 기억리은입니다. 답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느끼냐면 5번까지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7급 수험생들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보는데 이 6번의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의 영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출제가 됐잖아요. 한번 봅시다. 근데 이 6번의 문제도 우리가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봅시다. 공공기관 기업 지배 구조의 이념행정 모델인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잖아요. 이거 두 개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오케이.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봤죠? 이게 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주주자본주의죠. 그거 당연히 맞는 거고.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기업 규율 방식에는 이사의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맞잖아요. 주주, 시장에서 이제 주주들이 감시하는 거고, 오케이. 이사의 경영감시도 맞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봐봐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기업적주의를 추구한다. 그럼 얘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해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거 장기적인 업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는 뭐예요? 주주는 뭐예요? 항상 시장에서 팔 수 있잖아요. 주가가 높을 때 팔고 주가가 낮을 때 사고. 이거 단기적인 거거든요. 봐. 근데 종업원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이 오케이 그냥 뭐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장기고 얘가 단기거든요. 그럼 봐봐요. 근로자의 경영 참여죠. 종업원 지주죠, 지주. 종업원 지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종업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거죠.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단기 업적이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주주가 된다는 거죠. 단기적인 업적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이게 뭐다? 주주 자본주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네. 이 6번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좀 어려움을 느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다른 문제가 원체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가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걸 쭉 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제 풀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옳은 거죠.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겁니다. 주민투표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의 답은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2번 한번 볼까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장에게 감사를 요게 틀린 거잖아요. 주민은 봐봐. 주민감사 시군구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업무는 누구에게? 주무부 장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장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업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이게 틀린 거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출에 관한 이 법안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누가 도입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가 무슨 21년이에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틀린 거고요. 주민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 말이 안 되잖아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7번도 뭐요? 너무나도 우리가 기출문제 패턴에서 많이 다루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8번 갑시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동기부여. 엘더퍼의 ERG 이론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욕구 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좌절시 회귀적이고 하향적인 욕구 단계의 이동도 가능하죠. 맞죠? 매슬로우가 후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해서 엘더퍼는 후진성을 인정합니다. 2번 허스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종업원의 직무 환경이 뭐예요? 이건 이생불만 요인이잖아요. 직무 환경, 이생불만, 직무 자체가 만족 동기고 개성과 창의적 업무 활동을 통한 직무 성취감의 증대. 얘는 뭐예요? 만족 동기요죠. 성취감 만족 동기 요인.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봤잖아요. 얘는 불만만 없애는 거고 얘는 뭐예요? 동기가 부여돼 생산성이 증대되고. 오케이? 얘는 불만을 없애는 이생불만 요인, 얘는 만족 동기 요인.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죠. 3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 오케이? 즉 불평등을 지각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활리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고 노력, 성과와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인지를 얘가 무슨 부름이에요. 포토왈로 원래 업적만족 이론이죠. 우리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거 그대로 해볼까요? 노력을 하죠. 그럼 뭐가 나온다? 업적이 나오죠. 업적이 주어지면 보상이 주어지죠. 보상이 주어지면 만족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노력하는데 왜 업적이 다른다? 역할인지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에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이고 평등할수록 만족감이 더 커지고 오케이? 이게 뭐 당연히 업적 만족 이론이죠. 뭐 당연히 4번이 틀린 거고요. 9번 문제를 봅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 상호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수없이 다루잖아 우리가. 봅시다. 행안부 장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동일광역 내 기초 간의 분쟁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머지 다고, 오케이? 나머지 다고, 오케이? 동일광역 내 기초 간의 분쟁이고, 여기는 나머지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상호 간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자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방정부 상호 간의 분쟁 조정은 신청에 의한 조정도 되고 직권에 의한 조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죠. 직무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대집행을 하는 거죠. 3번 지방조정분쟁위원회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설치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시도와 시군 자치구 간의 분쟁 아니죠. 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요. 그럼 얘는 동일광역 내 기초 간의 분쟁만. 그러니까 시도와 구시군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동일광역 내 기초 간의 분쟁만 가는 겁니다. 4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시도관 또는 그 장관의 분쟁도 심의 의결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동일광역 내 기초간의 분쟁만 하고 여기는 나머지죠. 다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조직문화 및 변동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얘는 어떤 뭐 레벨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누누이 다룬 거거든요.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한번 볼게요. 퀸의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퀸과 로브라의 경쟁가치 모형이잖아요. 내부냐 외부냐. 내부가 뭐예요? 인간을 말하는 거고 외부가 조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서도 하잖아요. 유연성이냐 통제냐죠. 이걸 가지고 개방체제 모형, 인간관계 모형, 내부 가정 모형, 그 다음에 합리 목표 모형으로 나누죠. 그럼 얘는 뭐예요? 조직이니까 외부, 얘는 조직이니까 외부를 조직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유연성, 얘는 뭐다? 인간이니까 내부라 그런 거죠. 여기 유연성. 그럼 내부 가정 모형은 뭐예요? 내부죠. 인간인데 통제고, 오케이? 얘는 뭐예요? 조직이니까 외부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 홈스테이트의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홈스테이트의 문화 우리가 한두 번 다뤘어요? 한두 번 다뤘냐고요. 홈스테이트는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오케이? 자, 얘는 이제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니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기억은 맞았잖아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 한번 봅시다. 홉스테트 이론 중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민주적인 거예요.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민주적인 거죠. 맞잖아요.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민주적인 거예요. 우리 7급 특강에서도 다루고 다 다뤘잖아요.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민주적이잖아요. 그러면 권력거리가 크기가 큰 데가 뭐예요? 평등하고 분권화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니은번 틀린 거잖아요. 오케이? 틀렸어요. 오케이? 니은번 들어가 다 틀린 거죠. 그럼 1번이냐 2번이냐는 거죠. 1번이냐 2번이냐. 오케이? 1번이냐 2번이냐. 오케이? 봅시다. 레빈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 원한 상태로 변화, 그 다음 다시 재결빙. 오케이? 해빙, 변화, 재결빙. 이거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오케이? 그래서 10번에 혹시라도 이게 니은번을 몰라버렸으면 뭐예요? 답을 구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기억과 니은은 우리가 매번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 니은은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오케이? 그러면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디귿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봐봐요. 해빙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재동결돼야죠. 그러니까 녹아서 변화가 이루어나 다시 동결이 돼야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봅시다. 이 문제도 너무 쉽게 낸 거예요. 다수의 평정요소와 평정요소별 등급으로 구성하죠.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 대상자를 평가하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이거 뭐 도표식이잖아요. 도표식. 도표식밖에 더 있어요. 그다음 12번의 문제로 갑니다. 12번의 문제로 갑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현대 조직이론. 자, 봅시다. 딱 보시면 자원의존이론, 오케이, 조직군 생태론이론, 상황이론. 이건 거시조직이론에서 나온 거. 이런 혼돈이론이 낸 거죠, 지금. 1번. 자원의존이론은 뭐예요? 자발론이에요. 자발론. 자원의존이론은 자발론입니다. 조직을 환경적 결정의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고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존재로. 이거 자발론의 개념이잖아요. 자원의존이론 맞습니다. 2번. 조직군 생태론은 극단적인 결정론이죠.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 즉 환경과 일치하는 조직만 생존하고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조직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혼돈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왜? 혼돈상 있는 그대로 접근하잖아요. 복잡한 상황의 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복잡한 걸 통합적 접근한다는 게 현실로 어렵다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봐봐요. 아니, 이거 봐봐요. 이거 너무 틀렸잖아요.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상황론, 결정론이잖아요. 기술, 규모, 환경 등 다양한 상황 요인에 대한 조직의 적합성을 발견하면서 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론은 원리접근법, The Best 1A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상황이론은 The Best 1A를 비판하고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조정이 달라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3번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 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기준 타당성이 높죠. 국가기관의 장,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선택적 공무원이죠.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15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만족할 수 없다. 뭐 당연히 4번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15A 조항 많아. 이거 기출문제 그대로잖아요. 15 면제되는 사항 너무 많아요. A 사항 너무 많이 적어놔서 원칙이
6급 이하는 6개월이고 5급 신규 임용은 5년이지만 면제 사유가 쭉 있죠. 면제 사유가 쭉 있습니다. 오케이? 뭐 다 다뤘던 문제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 14번을 갑니다.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오케이?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2번 지방공무원이 애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징계를 받을 경우는 소속 지방자치장 허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이나 전부 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또 하나의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었었죠. 그다음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맞죠? 여기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있고 주식 백지 신탁 제도도 있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 모두가 공개 대상은 아니죠. 예를 들어 원칙이 4급 이상은 등록 대상자지만 그 중에서 1급 이상만 공개 대상이니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자치장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국가직 공무원 전부 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케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5번 갑시다.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정 자립도는 일반액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합계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재정 여건은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왜 그럴까요? 이 재정 자립도 앞에 맞죠? 왜 근데 비판이 있어요? 첫 번째 규모를 고려 안 해요. 두 번째 뭐 한다? 두 번째 지출은 몰라요. 수입 측면만 다뤄요. 세 번째가 뭐다? 지방교부세 등 일반 재원을 고려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일반에게만을 대상으로 하지 특별에게나 기금 등을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액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익과 자주 재원을 합계액을 이거 틀린 거잖아요. 자체 수익과 자주 재원의 합계액을 비를 말하고 보통교부세 교부 적용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재정력 지수고. 오케이? 재정력 지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은 재정력 지수죠. 그럼 재정 자주도는 일반 회사 규모에서 뭐예요? 일반 재원이잖아요. 지방교부세가 포함된 일반 재원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 틀린 거죠. 그러니까 15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재정력 지수는 기준 재정 수역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의 비를 의미하고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력 지수가 1보다 낮은 데가 뭐야 한다? 이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 거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의 주민수로 나눈 것으로 세액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무조건 틀린 거죠. 1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문제.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각 중앙세장은 소관에 속한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효비, 국고채무부담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죠. 즉 뭐한다?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런 지침에 맞춰서 뭐한다?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고 2번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산 아니니까. 오케이. 아직 국회가 의결을 하기 전이니까 예산 아니죠. 오케이. 예산안을 바꾸는 것을 수정 예산이라 그럽니다. 3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예결위는 종합심사, 상임위가 예비심사. 오케이. 말이 안 되는 걸 썼잖아요. 3번이 답이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 5, 10일까지 감사원 맞죠? 4, 5, 10일까지 감사원으로 보내면 감사원은 다시 정부로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 보내주면 정부는 다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5월 31일까지 국회로 제출하는 거죠. 오케이. 17번의 문제를 봅니다. 정책 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과거 또는 현재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오케이? 즉, 기존의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외국 또는 다른 지방자치에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래서 뭐, 이걸 고려해서 플러스 알파 점중주의 접근에 해당합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아예 대놓고 답을 좁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동질적이야죠. 우리하고 동질적인 것을 받아들여야죠. 3번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가 있으면 이들은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결과의 측도 맞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은 개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활동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동안에는 비판을 금지하고 플러스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무임승차 편승 기법을 허용합니다. 2번이 틀린 거죠. 18번의 문제입니다. 18번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로이의 분배 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러지 못한 집단으로 이제 이건 재분배 정책이죠. 재분배 정책. 레플레와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행동을 통제하는 맞잖아요. 오케이. 이제 최근에는 자꾸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몬드라고 그러는데 이번엔 아몬드라고 나왔죠. 아몬드와 포웰의 상징 정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한 민간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거.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뭐예요? 추출이잖아요. 추출. 오케이. 다시 인적 물적 자원을 하는 것은 뭐한다? 추출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징 정책은 뭐예요?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경을 행사를 한다거나 뭐 또는 동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이제 상징 정책이고,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확보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로이는 강제력의 적용 영역과 강제력의 행사 방법을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강제력의 적용 영역이 오케이? 개별 행위냐, 행위의 환경이냐, 그럼 강제력 적용 영역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를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배분 정책, 직접적인 거 있죠. 직접적인 게 규제 정책, 오케이? 이게 뭐예요? 구성 정책, 여기가 이제 재분배 정책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이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라 프랭클린이 뭐예요? 배분과 규제가 겹치는 걸 경쟁적 규제, 재분배와 규제가 겹치는 걸 보호적 규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확보하고 있다. 틀린 거죠. 그럼 옳은 것은 뭐예요? 2번밖에 없는 거죠. 옳은 것은 2번밖에 없는 겁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고요. 19번 봅시다.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후적 비교 집단 구성. 그럼 써줬잖아요. 비동질적인 사후 측정 설계는 선정 효과의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여러분 봐봐.
준실험 설계 방식이나 비동질적인 거니까 통제 집단이 있다는가 준실험 설계 방식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 말해요? 동질성, 실험 집단과 통제성이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할 때 선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2번. 진실험은 모방 효과로는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동질성을 확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뭐한다? 모방 효과가 나타나면 훼손될 수 있는 거죠. 모방 효과가 뭐예요?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의 정책을 모방하는 거죠. 비동질적인 아니 이게 어떻게 진실험이야? 무조건 틀린 거지.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오케이? 됐죠?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 가능성은 뭐예요? 준실험이 더 낫죠.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더 낫죠. 당연히 뭐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다음 20번 보도록 합니다.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보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봅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국무총리.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는 3분의 2 이상이 민간요. 맞잖아요. 뭐 답 나와버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행정안전부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체, 주요 현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특정평가죠. 우리나라 특정평가는 뭐예요?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지방자치청 또는 단체 또는 그 장이 이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가보조사항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실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뭐예요? 합동평가는 뭐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이 합동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이 만약에 지방직 9급 시험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험은 지방직 7급이었잖아요. 그러면 좀 변별력이 많이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는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다 그러면 90점이어야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95점 정도는 항상 넘어줘야 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95점 정도는. 뭘 기준으로 합격하려면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합격하려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변별력이 있어요.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요. 쉬우면 잘 맞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뭐한다? 틀리더라도 남들도 틀리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빠른 속도로 했는데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행정학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노력이 어느 정도 했는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좀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오케이 혹시 올해 합격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올해 약간의 그 합격이 안 됐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시험에서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풀어보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오류가 떠서 이 문제를 못 맞췄는가 항상 그걸 정리하는 것이 기출문제 해설의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올해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도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하시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